네, 자, 프리마켓 뉴욕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어려운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너무나도 또 중요한 순간에 너무나도 또 필요한 분을 저희가 또 모시면서 금요일 프리마켓 뉴욕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이트리 투자자문의 배윤정 대표님과 함께 오늘 시장 하나씩 또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또 최보아 앵커와 김민 캐스터와 함께 기업 이야기 또 뉴스들 하나씩 좀 짚어나갈 텐데요. 오늘은 아마 좋은 뉴스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의 프리마켓도 썩 그렇게 마음에 드는 흐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도 나스닥이 지금 2% 넘는 또 하락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정말 본격적인 조정이 좀 시작인가라고 이야기들 좀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주변에서 나오는 여러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래도 AI에 대한 강세로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지금의 너무나도 쉼없이 달려왔던 이 증시에서 일부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뭐 기업 이야기와 뉴스를 통해서 어떤 의견들이 있고 어떤 전망들이 있는지 또는 배윤정 대표님이 또 어떤 뷰를 또 가지고 계신지도 하나씩 좀 짚어나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시장의 하락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또 총평을 좀 하신다면 뭐 어떻게 좀 어제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한 달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실물 경기 어떨 것이냐. 실물 경기. 네, 그거에 대한 계속 고민을 했었었던 거고, 결국에는 이제 어제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하는 것은 금리 인하에 대한 또 지연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를 시장에서 정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 8월이 계속 한 달 전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저희 물가에 대해서는 상승 방향을 좀 잡았고 고용에 대해서는 하락 방향성을 잡았다라고 얘기를 했었었고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 시장에서 드리워지는 신용 시장에 대한 이런 경계감이나 기업에 대한 부담감으로 금리 인하를 인슈어런스 차원에서 한 번 인하를 했지만 또다시 12월에서 인하할 수 있을지에 대한 퀘스천이 생긴 거고 결국에는 그러면 아직도 이 실물의 방향성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리가 오르고 고용이 약화되고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소비가 둔화되고 이거는 사실 실물 경기에 좋지 않은 건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방향성의 혼재가 아마 시장에 좀 부담감을 더 좀 가중을 한 것 같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고용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이런 단어 쓰긴 좀 그렇겠지만 결국엔 그게 깊어지면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스태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정말 예민한 어떤 금리 정책, 통화 정책을 정말 메스를 들고 싹 갖다 대야 되는 건데 그게 가기 전까지가 수술대 오르기 전에 빨리 이걸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게 연준의 역할이기도 하고 근데 배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뭐 정말 수술대 올라갈 때까지 갈 거라고 보고 계세요? 아니면은 뭐 좀 일찍이 그런 부분은 좀 지금 상황을 좀 봤을 때 뭐 어느 정도 그렇게까지 우려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일단 리스크에 대한 그 인지가 우리가 이제 학습 효과로 빨라졌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도 결국에는 뭐 정치적인 다양한 배경이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식품 위주로 관세를 없애겠다, 뭐 낮추겠다 이런 방향성을 선회를 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데이터에서 보여줬던 그 견고함이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의 심리를 통해서 이미 어떤 확인이 된 부분이 미국에서는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의 이 지금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었다는 것. 이번에 뉴욕 시장이 민주당에서 나왔고 거기에 핵심 키워드가 결국엔 물가였다는 거. 근데 사실 뉴욕이나 뭐 실리콘밸리나 사실 미국에서 가장 임금이 높은 주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투영했다는 것은 우리가 실물 경기에서 반드시 좀 인식해야 하는 포인트가 있을 것 같고 오늘도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신용시장에 대한 우려감. 요즘에 사실 많은 기업들이 좀 파산 이야기도 많이 있고 이게 막 나오는데 아직 외신에서는 그렇게 막 되게 대규모로 다루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뭐 기사를 많이 보게 되면 무슨 기업이 파산했다, 무슨 기업이 또 뭐 지금 파산 절차에 돌입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더라고요. 올해 미국에서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으로 665개 정도의 기업이 파산을 했대요. 그래요? 그래서 이 수치가 그럼 얼만큼이냐면 사실
최근 15년 중에 최대치라고를 합니다. 그럼 충분히 그게 유의미하다고 보는 수치인 거죠? 네. 그런데 저는 또 그 생각은 있어요. 지금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창업도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년 창업의 수가 증가를 했었고, 그리고 2023년도에는 한 500만 개 정도가 하면서, 5만 개 정도 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찍었기 때문에 예. 사실 이 수치가 665가 최대치는 맞지만 이게 뭐 되게 익스트림하게 위험한 수준이다. 창업 수에 비교하면 또 그건 아니라고 그건 아니기 보여져요.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추적해야 될 것은 근데 이 뭐 스타트업들이 좀 파산을 하고 이런 것들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옛날에도 봤던 퍼스트브랜드 이런 네. 유미 있는 상장 기업들이 만약에 파산을 연쇄적으로 한다 이런 것에서는 좀 주의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네. 그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퍼스트 브랜드 같은 회사들이 파산을 하면 위험한 이유가 그 회사가 하나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관련이 있는 굵직한 기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연달아서 미국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는 뭔가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대기업이 파산했을 때, 뭐 예를 들어 옛날에 대구가 파산했을 때 이런 이 미치는 파급 역할이 뭐 그 하단의 이 밸류체인의 상관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는 거고, 플러스 또 하나 의미 있는 거는 사실 코어 비브의 주가가 최근에 좀 하락을 했는데 2주 동안 20% 하락을 했다고 하면 거기서 부채 레버리지 비율이 올라가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그래서 이 코어이브의 CDS 프리미엄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런 코어이브는 그래도 AI에서 굉장히 좀 중심적인 좀 각광받는 기업인데 CDS 프리미엄이 최근에 급등을 하는 것들 앞으로 그러면 더 자금 조달에 있어서의 그 프리미엄이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더 작은 기업들은 더 높은 이자 비용을 부담을 해야 한다. 그럼 결국에는 자금 조달에 대한 어려움이 중소기업들은 더 생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기업의 파산으로 인해서 좀 뭐 시스템이 붕괴된다 그런 것들보다는 점점 자금의 경색이 좀 생길 수가 있다. 이거에서 나오는 파급 효과가 좀 걱정스러운 거죠. 아니 그런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지금 어쨌든 물론 주식시장은 너무 좋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좀 난제들이 많잖아요. 뭐 AI 버블론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뭐 신용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뭐 기업들이 도산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물가는 높아지고 고용은 안 좋아지고 금리 인하는 안 하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저는 꽤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와중에 이 셧다운 종료라는 게 과연 엄청나게 큰 낙관론으로 볼 수 있을까? 근데 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뭔가 찾을 만한 새로운 뉴 호재는 또 뭐가 있을까? 이게 어찌 보면 셧다운의 종류가 두 가지가 된 거죠.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종류도 뭐 여러 가지가 있듯이. 그러니까 셧다운 종류가 야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진짜 망하겠다 해서 셧다운 종료 빨리빨리 해야겠다. 약간 적당할 때 하는 그렇지. 셧다운과 급할 때 하는 셧다운. 아니면은 자 빨리 이거 마무리하고 우리 해야 될 게 많으니까 우리 빨리 경기 부양해야 되니까 뭐 앞으로 우리 빨리 가자.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돼야지라는 셧다운 종료가 될 수 있는데 뭐 이번 셧다운 종료는 이게 분위기상은 야 지금 큰일 난 것 같은데. 아니 지금 그리고 해결해야 되는 돈도 너무 많고 예. 뭐 오바마 케어도 뭐 아직까지도 뭐 민주당이랑 공화당이랑 싸우고 있고. 맞아 아직 남아 있어요. 1월 그러니까. 30일까지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또. 예. 사실 근데 큰일 난 것 같다고 얘기한 거에 비해서 그 43일이라는 기간 동안 언급이 거의 없이 급할 때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뭐 제가 이제 표현은 뭐 큰일 난다는 게 그렇게 큰일은 안 난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어찌 정말 이렇게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약간 그래도 나름의 극단적인 모먼트에 그러니까 약간 타결을. 그러니까 네. 불확실성이 더 팽배해진 거죠. 왜냐면 금리 인하도 모르겠다잖아 지금 거의. 그쵸. 예, 그리고 뭐 고용 어때 모르겠어. 물가 어때 모르겠어요. 지금 다 모르겠으니까. 네. 아 그래? 그러면 일단은 주식시장 팔고 좀 기다려볼까? 이런 어떤 심리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쵸. 예. 아니 근데 이렇게 셧다운이 오래됐을 때 지표가 너무 많이 안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 셧다운이 종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의 지표는 여전히 블랙홀이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맞아요. 네. 근데 그럴 때는 우리가 이 영구히 미제로 남는 이 지표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는 나름의 이 시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현명한 것일까? 민간 데이터를 믿는 게 현명한 것일까? 근데 민간 데이터도 또 다른 방향성이 있으니까 이 중에서 어떤 것을 믿는 게 현명한 것인가? 그쵸. 아니면 뭐 산업 지표 같은 또 다른 약간은 부차적인 지표들로 추측에 이렇게 더해보는 게 최선일까? 그럼 뭐 어떻게 판단을 해봐야 되죠, 우리가?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의사결정의 지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미루고 보는. 예를 들어서 네. 뭐 파월도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좀 더 확인을 하고 싶은 거고 네. 기관 투자자들, 뭐 외국인들 이렇게 다 생각을 해보면 그럼 음. 중요한 포트 조정이 있었을 때는 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일단 기다려보자라고 당연히 될 음.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 기관 네. 투자자의 한 명으로서 지금 이 시점은 아 여기 네. 누가 나오든지 간에 다 기관 기관 투자자, 투자자라고 기관 일단 그냥 전제하고 제가 이제 몰아가지고. 뭐 이제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자, 기관 투자자로서 지금의 11월 중순이나 이러한 약간 대외 상황은 글로벌 주식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죠. 아, 이런 그래도 버튼을 좀 누를 만한 그러니까 매도 버튼을 누를 만한 그러한 어떤 상황은 좀 마련됐다. 11월 중순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너무나도 랠리를 많이 했으니까 차익 실현 매물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내년을 위한 어떤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어떤 작업이 지금쯤에는 월가에서도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큰 상황이긴 하죠. 그렇죠. 뭐 원래 연말에 되면 미국 시장의 특징은 이제 한 달간의 뭐 휴가를 앞두고 11월 말까지도 다 네. 리밸런싱 전부 이비자가 있거든요, 지금. 이비자 가고 싶으신 거 아니죠? 근데 저 맨날 이비자 하는데 예, 언제 갈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럼 흐름이니까 뭐 그런 정도의 자연스러운 리밸런싱이 일어날 수 있는데 또 하나는 또 이제 뭔가 AI 산업의 이 버블이다, 뭐 AI 산업은 뭐 아니다 이런 것보다는 예. 우리가 AI 산업에 있어서 국면이 변화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초기에 뭔가 인프라를 지속적인 투자였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의 그 다음 국면 가시성이 있는 실적이 나와야 한다. 예. 그 실적이 그럼 나오는 방향이 어디일 것이냐라는 쪽으로 이미 이제 시선이 오히려. 좀 옮겨질 것 같고 예, 예. 거기서 이제 그러면 좀 더 한 내년 사이클까지 실적이 나와서 우리가 주가의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 그리고 예. 그런 기업들의 경쟁력이 좀 실리지 않을까 아,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주인공과 내년의 주인공이 좀 다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AI에 지금 대규모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냥 뭐 제가 AI 전문가는 아니지만 얼핏 네. 생각만 해봐도 그게 결실로 완전히 성과가 눈에 보이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한 게 지금 대표님도 내년 1년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의 기간을 우리가 설정을 해놔야 이게 그때까지 나오는 실적이 그래도 올바른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 이런 의미인지 그게 좀 너무 그 기준이 없는 느낌이거든요.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오픈 AI가 적자다, 엔트로픽이 적자다라고 네. 해서 우려가 많이 있는데 사실 그거를 활용한 또 AI 에이전트들이 나와서 그게 산업에 적용이 되고 있느냐를 봐야 할 것이고 그게 적용이 되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되고 있는 방향성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지금 현재. 실제로 예. 우리가 이 커스텀 단에서 우리 실제로 소비자 단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도 점점 가시화되는 것 같고 그리고 기업 내에서 이 산업의 효율성을 가져가려고 하는 방향성 그리고 AI와 로봇이 접목되는 방향성 그리고 모빌리티에 적용되는 방향성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가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내년에 가면 뭔가 우리가 체감적으로 AI의 소프트웨어라고 했을 때에 딱딱 주도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이 내년 정도에 나타나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거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내년에 있는 핵심 플레이어를 조금은 하나씩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나온 뉴스들 하나씩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뉴스가 가장 핫했을까요? 사실 간밤에 좀 이 3대 지수들의 낙폭이 좀 깊었죠. 맞아요. 연준 위버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지면서 금리 인하 속도가 또 예상보다 느려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커졌습니다. 예. 이에 따라 기술주도도 많이 빠졌고요. 현재 선물 시장에서도 또 빨간색이 가득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네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최장기 셧다운을 종료하는 법안에 서명을 했지만 연방 정부가 완전히 재가동되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또 당장 셧다운 여파로 인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경제 지표에 대한 발표도 또 미궁 속으로 블랙홀 속으로 빠져 있는 상황이겠죠. 캐비넷 백악관 경제고문은 10월 이 고용보고서에서 실업률의 수치가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고 또 미국 노동통계국 역시 미뤄진 경제지표의 새 발표 일정을 아직까지 좀 조율 중이라 하고 있는 것처럼 아까처럼 굉장히 이 지연이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연준 위원들은 최근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현재 50대 50으로 보고 있는 상황까지 넘어오게 됐는데 예. 지난 10월 이 FOMC 회의 이후로 그때 파월 의장이 사실 좀 모르겠다, 좀 지켜봐야겠다라고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는 시점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좀 오고 가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민캐서가 50대 50이라고 해서 저도 패드워치2를 한번 그냥 켜봤거든요. 지금 금리 동결이 더 높습니다. 아주 네. 소폭의 50.4%로. 진짜 소폭이긴 하네요. 근데 되게 재미난 게 뭐냐면 우리 다들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금리 인하가 94%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생각하면 또 지금 동결이 50% 이상 넘어갔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50대 50이니까 아예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쵸. 예. 아니, 그러니까 레이트 파월이 아니라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한차 앞을 바라보고 얘기한 게 아닐까. 그럼 그건 무슨 생각이 파월이죠, 그거는? 얼리 파월? 얼리 파월? 알겠습니다. 얼리버드스러운 얼리 파월. 일단은 지금 동결에 대한 아주 소폭이지만 거의 모른다라는 그런 상황이 시장을 오히려 더 뒤흔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네, 그런 것들이 뒤흔들고 있는 것 같고 연준 FMC 대표님은 FMC 이게 50대 50이니까 이게 제가 질문 드리기도 좀 애매하긴 한데 굳이 만약에 이번에 어떻게 되든 동결이 됐든 인하가 됐든 간에 이 금리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를 해서 가야 될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 동결이라는 건 그래도 시장에서는 속도가 좀 느려지겠구나라고 받아들일 마음은 있는데 네. 혹시나 인플레이션 튀어 오른다든가 그렇게 금리가 인상이 되는 구간이 분명히 올 수도 있는 게 있으니까 관세라는 여러 가지 그런 변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좀 보고 계세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금리의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 금리의 방향성은 궁극적이라기보다 더 멀지 않은 시일에 인하가 돼야 된다고는 보고 있어요. 더 인하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 계세요? 네. 지금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거는 물가인 건데 물가 때문에 물가가 먼저냐 지금 경기가 먼저냐에 대한 이 어려움이잖아요. 이걸 모르겠다라는 거고 네. 데이터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뭐가 더 시급한지를 둘 다 시급한데 그렇죠. 뭐가 그러네요. 더 시급한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 그럼 뭐가 더 시급하냐라고 생각을 더 멀리 해보면 네. 물가도 문제긴 한데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의 예를 들어 파산, 줄 도산 이런 것들은 실제로 다시 한번 그러면 거기 소비자들 다 전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시스템 리스크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예. 너무 오래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지연을 시킨다라고 하면 사실 더 부도나는 기업들이 많아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지금도 금리 인하의 사이클이긴 하지만 지금 금리도 너무나도 부담스러워서 이게 버텼던 기업들이 지금의 이 금리가 계속 유지되면은 일부 파산하는 기업들이 나올 수도 있고 최근에 나오는 것처럼 부채율이 높은 기업들도 또 위험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또 하나의 리스크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리스크로 봐야 된다는 얘기겠네요. 아직까지는 지금 기업의 파산에 대해서 건강하지 않은 기업의 퇴출은 오히려 GDP를 더 높일 수도 있다 이런 말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냥 정화되는 사이클 중에 하나다. 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 기업들이 그래서 비즈니스를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감.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에게도 이 비용이 점점 더 지속이 된다는 것이고 그 비용에 대한 전가는 어디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또다시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저보다 파월의 의사결정이 더 중요하고 그분이 더 많은 걸 아시겠지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한다면 저는 금리 인하를 통해서 기업의 숨통들을 먼저 좀 튀어줘야 선순환이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을 계속 시켜버리면 그럼 물가도 어느 하나 잡히기 보죠. 이미 미국 금리 5% 지금 5%에서 4.5%까지 내려왔잖아요. 4.5%도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에 최근 5년, 10년 동안 봤던 제로 금리 이게 노말이냐 그 전에 있었던 3, 4%가 노말이냐 하는 것은 경기 상황에 따라 당연히 다른 거지만 그게 우리 실무 경제에서 부담으로 나타나는 게 지금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금리를 더 올리거나 더 지연을 늦추면 이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가중은 더 오래 해결하는 데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저도 동의를 하는 게 근데 제가 며칠 전이었나 기억은 안 나지만 요즘 시장 분위기가 그 주식시장 이꼴 실물 경제 이게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실물 경제는 점점 둔화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지만 주식시장은 사실 전혀 개의치 않고 막 계속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요즘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들의 도산 문제도 저는 빠르게 해결해야 된다는 대표님의 말씀이 되게 맞다고 생각하죠.
못하는 게 이 과정 속에 정말 많은 단계들이 나열하자면 있지만 결국 이게 뭐 GDP를 낮추고 또 다른 파급 효과를 나고 또 다른 파급 효과를 나서 결국 그게 주식시장의 하락으로 귀결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서 우리가 그 역풍을 맞기 전에 지금 그게 체감이 되진 않지만 뭔가 빨리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근데 지금 또 어려운 부분은 그겁니다. 그럼 주식시장이 하락을 했을 때 여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기업 빅테크들의 레버리지 비율, 그동안에는 현금 많았기 때문에 네네. 부채 비율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됐는데 이제 빅테크들마저 채권을 찍으면서 네. 부채 비율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하락을 하면 자본금이 하락하는 효과가 생기고요. 그럼 부채 비율이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 빅테크들 기업의 재무 건전성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계속 악순환이에요. 네, 지금 주가가 빠지는 것도 그것도 문제예요. 네. 그러네요. 근데 조금 긍정적인 부분을 좀 찾아보면은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약간은 좀 이런 심리도 있잖아요. 빅테크가 좀 빠지면서 그게 이제 방어주로 간다. 뭐 헬스케어 섹터가 오른 것처럼. 근데 그러면서 뭔가 이 다른 섹터도 같이 오르다 보니까 어쨌든 AI 전반적으로 시장의 생산성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이 있긴 하더라고요. 이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약간 정말 미궁의 시기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 지금 S&P 시장이 S&P 500이 시총이 2019년에 27조 달러 정도였는데 지금 네. 50조 달러 넘었어요. 결국에 5년 동안에 어쨌든 미국 자본시장의 볼륨이 2배가 됐고 성장이 2배가 한 거고 그러면 2배 성장만큼 기업들이 돈을 벌었던 투자자들이 돈을 벌은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거고 앞으로도 당연히 이거를 뭐 더 성장하는 속도로 갈 것이지만 그 관에 있어서 이제 불가피한 뭔가 AI도 국면의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일정 기업들의 주가는 조정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다른 기업들이 떠오를 수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그냥 관점을 나의 포트폴리오를 이제 어느 순간에 좀 더 다음 스테이지로 갈 수 있는 포트폴리오로 구축을 해놓는 것이 좀 하락 방어력도 높이고 예. 네, 더 긍정적인 저희가 기대를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다음 뉴스를 또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어떤 뉴스가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트럼프 정부가 이 광범위한 관세 면제에 대해서 추진한다. 이런 얘기들이 또 나왔거든요. 예. 이 트럼프 행정부가 특히나 식품에 대한 물가를 좀 바꾸기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세 면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 또 나왔습니다. 예. 최근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 생활비 부담에 대해서 전면으로 내세워 승리를 한 뒤 공화당도 아무래도 물가에 대한 민심을 좀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4월 발표했던 상호관세 가운데 일부를 풀어서 쇠고기 또 감귤류와 같은 식품 가격을 낮추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미국과 무역협정이 없는 나라에서 들어오는 제품까지 면세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기존의 행정명령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면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의 입장도 있습니다. 미국 목축업자들의 입장은 이 국내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며 현재 반발하고 있고 또 행정부 내부에서도 이렇게 큰 폭의 면제 조치에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결국 이 물가 안정이냐, 국내 산업에 대한 보호냐 이 두 가지 목표가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가 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준다 이런 내용들을 좀 어떻게 보면 인지한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서 금리 동결이 좀 이쪽으로 의견이 모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뭐 저희가 뭐 셧다운이 아주 급할 때 셧다운했다고 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급한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지금 제가 한 설문조사를 봤는데 미국인의 70%가 지금 물가가 너무 높다고 답변을 했고 네. 다시 100%의 59% 정도가 그게 트럼프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까 뭐 뉴욕 시장이랑 그 주지사 얘기도 해주셨지만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그러한 급하죠. 설문조사는 쥐약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큰일 날 중간선거가 중요하죠. 왜냐면 근데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 이게 그쵸. 내년 11월 중간선거, 야, 이제 1년이나 남았네? 이게 아니라 사실 그 전에 다 거의 보여줘야 판가름이 되니까. 나요, 사실상. 왜냐면 네. 트럼프 이꼴 관세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관세를 포기했다는 거는 지금 아주 마음속으로 약간 쫄린다. 맞아요. 쫄리고 느낌이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정치적으로 트럼프의 레임덕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전해들도 있습니다. 있어요? 벌써. 아, 벌써? 벌써요? 중간선거 이전인데. 그러니까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온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어떤 산업들, 직접적인 산업들 측면에서는 예. 트럼프 다음 정부에 대해서 이미 좀 고려를 하고 플랜을 짜고 있는 이 분위기이기 제가 때문에.
예전에 제 인스타가 있는데 왜 제가 저희한테는 그냥- 안 알려주세요? 어떤 거? 저희한테는 한 번도 얘기 안 하셨잖아요. 왜냐면 거의 제가 있는지를 까먹었어요. 아, 예, 근데 보니까 뭉팅용. 있더라고, 제게. 거기다가 이제 몇 개를 좀 올린 게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하나 음모론, 그냥 제가 쓰고 있는 음모론, 쓸데없는 생각이죠. 쓸데없는 생각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증시의 가장 큰 악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못 끝내는 거를 저는 가장 큰 악재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임기를 못 끝낸다는 것은 뭐 아주 큰 포기 아니에요? 일찍이 레임덕이 올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뭐 뭐 손목에 정말 뭐 이런 이거를 것도 있고. 운영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뭐 여러 가지 뭐 나이 연세도 좀 있으시니까 자, 그 다음은 뭐가 있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이제 제이디 벤스가 그거를 이제 받아서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거고 그 제이디 벤스는 그럼 누가 옆에 있는가 보니까 오른쪽에는 피터 틸이 있고 그러니까 팔란티어 창업자 왼쪽에는 일론 머스크가 있어요. 그때 혹시 그 재밌는 얘기 해주신 그건가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아, 네. 지금 생각났어. 또. 네. 그래서 그러면은 나는 지금부터 피터 틸과 일론 머스크를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방향도 저는 이제 왜냐면 거의 책사 같은 수준이거든요. 이 두 분이 제이디 벤스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어찌 보면 뭐 대선 주자로서 나오게 되고 여러 정책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에는 이 팔란티어의 창업자인 피터 틸과 어찌 보면 과거에 페이팔 마피아라고 불려졌던 그런 인물들이 다시 어떤 정권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위치로서 들어가는 그런 순간이 오지도 않을까라는 혼자만의 생각을 쓸데없이 한번 해봤습니다. 트럼프 뭔가 좋은 거 많이 먹어가지고 골골골골 하면서 뭔가 오래 살 것 같은데. 예, 하여튼 쓸데없는 얘기를 좀 해봤고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기업 이야기로 좀 넘어가서 지금 어떤 기업들 이야기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 장비 기업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실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이고요. EPS는 $2 17센트, 매출은 68억 달러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같은 기간 순이익도 18억 9천만 달러로 전년도 수치였던 17억 3천만 달러보다 높았고요. 비록 이번 분기 매출이 전년비 3% 정도 줄어들긴 했지만 2025 회계연도 전체, 그러니까 연간 기준 매출은 전년비 2.4% 늘어난 283억 7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날 진행됐던 컨퍼런스 콜에서도 고성능 로직, 디램, 첨단 패키징 등을 중심으로 하는 AI 전환이 본격화되며 앞으로도 매출은 견조하게 늘어날 것이다 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 게리 디커슨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CEO는 AI 시대에 필요한 컴퓨팅 사용량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이 고객사 대부분이 특히 2026년 하반기부터 대규모 생산 확대에 나설 계획을 준비 중이며 일부는 AI 비즈니스 매출이 향후 몇 년 안에 약 40%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반도체 업계 전반의 회복 기대감을 높이고 그중에서도 특히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공급망 정비와 운영 역량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TSMC와 인텔, 삼성전자 그리고 글로벌 파운드리 등 세계 주요 반도체 제조사들에게 필수적인 장비를 공급하는 핵심 파트너입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실적은 그 이상의 선제적인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는 지표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에 따라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AI 붐에 따른 반도체 산업 확장을 근거로 다음 분기, 그러니까 1분기 매출 가이던스 역시 68억 5천만 달러로 제시하며 예상치인 68억 달러를 웃돌았고요. 또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수치화되지는 않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주문량이 급증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에 가까운 호실적에 또 긍정적인 가이던스까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주가는 지금 프리마켓에서 6% 넘게 급락하는 등 조금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주요 외신들은 투자자들이 더 강력한 성장 경로나 명확하게 가시화된 수주 데이터를 원했던 것 같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주가는 연초 대비 37% 넘게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아이쉐어즈 반도체 ETF,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위 속스 반도체 ETF라고 많이 부르시죠. 이 속스 ETF가 34% 상승한 것과 비교를 한다면 확실히 이번 실적에서 보다 더 나은 존재감을 보여줬어야 한다라는 말이 조금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2026년 중국으로의 판매 물량이 일부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도 하나의 리스크로 작용을 했는데요. 지난달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미국의 대중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서 2025 회계연도, 그러니까 1년간 매출 가운데 약 6억 달러 정도의 금전적인 피해가 예측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이날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해명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더 이상의 미중 관계발 타격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AI발 주문 폭증이 결과적으로는 이를 상쇄해 줄 것이다라고 덧붙였지만 투자자들은 여전히 이를 좀 큰 불확실성으로 보고 있는 느낌입니다. 시장의 단기적인 반응은 부정적이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여전히 낙관적인 포인트는 많습니다. 익숙함의 소가 소중함을 잊지 말자. 낮아지는 주가를 가려져서 좋게 나온 실적을 잊어버리지 말자. 일단 이번 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분기 실적이 아니더라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최근 몇 분기의 실적 역시 아주 드라마틱하게 우상향 곡선을 보여주는 추이를 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AI 트렌드에 탑승할 만한 종목으로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내부적으로도 인력 감축을 통해서 공격적인 비용 절감도 추진 중인데요. 실제로 지난달 전체 인력의 4%를 감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까지도 내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뭐 이번에 또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여전히 뭐 시장에서는 너무나도 큰 기대감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과거에 사실 이러한 반도체 장비주들이 제 기억상 바이든 정부 때부터 이렇게 모여가지고 탄원서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기업들 자체가 그러니까 중국향 그 매출이 엄청나게 많이 잡혀 있는 기업이긴 한데, 이 반도체 규제 때문에 이런 장비 기업들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네. 자, 우리 이렇게 계속 규제하면 우리 다 죽는다. 지금 반도체 우리 기업들이 그런 탄원서를 냈는데, 그것도 사실 바이든 정부에서 약간 묵살시켰던 거 있었고, 트럼프 정부에 넘어와서도 마찬가지로 또 탄원서를 썼는데 다 모여가지고 그것도 약간 이제 묵살됐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러한 부분이 장비주들 좀 약간 좀 크게 끌어내렸었던 요인들이 그 부분이었던 걸 저는 기억이 나는데, 최근에 미국 내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가 투자가 되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다시 주가가 엄청나게 또 급등하는 최근의 흐름이 요 몇 주 동안, 아니 뭐 오래 있었던 거죠. 오랫동안 그런 게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뭐 AI에 대한 폭발적인 매출에 대한 긍정적인 것이 나왔고, 저는 앞서서 좀 우려스러웠던 게 있었지만은 결국 우리가 약간 까먹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이번에 빅테크들이나 많은 기업들의 가이던스가 다 좋았거든요, 사실상. 맞아요. 그쵸. 근데 그 기업들의 CEO나 CFO가 앞으로 향후 1년 또는 2년의 어떤 물론 뭐 그러한 시장에서 향후 EPS를 끌어와가지고 지금 포워드 PR로 적용시킬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가이던스의 아주 명확한 그 수치를 나타내면서 지금의 폭발적인 성장을 다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 거시적인 환경 때문에 그 실적의 가이던스를 너무 우리가 까먹고 있는 건 아닐까. 예, 이런 생각도 저는 좀 들어서, 오히려 지금의 이러한 강한 조정이 많이 나온다면 오히려 이걸 또 기회로 삼을 구간이 되지도 않을까. 물론 불확실성이 있지만 뭐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대표님은 요 반도체나 이러한 조정이 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뭐 기회로 좀 삼아야 되는 구간이라고 좀 보고 계세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지금의 요 흐름? 그 AI 산업의 이제 뭐 방향성이나 성장은 구조적인 거고, 예. 구조적으로 성장을 할 것인데, 지금 이제 이미 반도체에 대해서 만약에 PR이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해서 그쪽에서 좀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저희가 아까 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가 좀 더 모멘텀이 실릴 수 있느냐. 그 다음. 우리가 지금은 사실 AI가 시작하는 새로운 산업이었기 때문에 다 여기에서의 주인공은 뭐 반도체, 엔비디아 칩이라든지 오픈 AI 모델 이런 것들이었어요. 실제로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창조한 기업들이 먼저였다면, 예. 이 다음은 이제 이 AI 국면이 좀 점점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네. 결국에는 칩 기업이 많이 생기고 서로 다 각자 커스터마이즈된 칩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AI 산업의 경쟁이 치열해질 때 그럼 어디가 수혜를 입을 것이냐. 그때 이제 소부장, 장비 이런 것들을 봐도 될 것 같거든요. 네. 예. 그중에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클라이언트 확보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러면 그 탄탄한 클라이언트들이 다 반도체 장비를 주문한다고 했을 때 경쟁이 가속화될수록 투자를 더 많이 할수록 이런 데 수준은 더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좀 관점을 앞으로의 주인공은 좀 화려한 것보다는 실제로 뒤에서 인프라에서 누가 공급을 계속 해줄 수 있느냐, 엔비디아냐, 아니면은 뭐 브로드컴이냐, 누가 승자가 될지를 가리지 말고 네. 그 모든 클라이언트를 아우를 수 있는 기업이 어디일 것이냐라는 게 보는 것도 투자 아이디어가 하나 될 것 같고. 그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그 장비 부문 안에서는 주도주가 될 수도 될 수 있는 있죠. 롤이라고 보시는 거죠.
제 지인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다니고 있어요. 바쁩니다. 콧물이 나오는데. 그만큼 뭐 바빠요. 촘촘하게 예. 영역이 그만큼 이제 뭐 많다는 정신이 없다는 거죠. 아, 바쁘면은 회사가 잘 되는 건가요? 전화해도 받지도 않아요. 예. 뭐 그런 그래요? 지인이 하나 이제 있어서 뭐 그 이상은 약간 이제 회사 기밀일 수 있어서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 하여튼 바쁘다는 점. 야, 요 부분. 이상하다. 우리도 바쁜데.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를 저희가 좀 들어봤고, 자, 뉴스를 또 한번 넘어가서 뉴스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미국과 중국 간의 이 칩 경쟁, 반도체 규제에 관련된 내용도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국의 한 인공지능 스타트업이 인도네시아를 거쳐서 엔비디아의 최신 칩을 확보한 사실이 또 뉴스로 나왔습니다. 사실 이 엔비디아 칩은 미국의 실리콘밸리 에이브레스라는 회사를 통해 또 인도네시아의 통신사로 넘어갔고, 이 통신사가 다시 중국의 INF테크의 서버를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뭐 약 2,300개의 칩이 중국으로 흘러갔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규정을 어긴 건 아니지만 미국의 수출 통제에서 생긴 틈을 이용해서 어찌됐든 우회 경로를 사용했다는 점인데, 일부 미국 안보 관계자는 이 거래를 다시 점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기술업자들 입장에서는 미국 기술의 사용이 확대되는 게 오히려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취하긴 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뭐 단일적으로 뉴스가 뭐 이렇게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미중 간의 좀 갈등적인 측면이 다시금 좀 부각이 되는 것 그럴 수 같거든요. 있어요. 그리고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대할 때 또 대중 제재가 강화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고 또 느꼈고, 어떻게 보면 또 히토류 수출 관련해서도 약간의 세부적인 노이즈가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뭔가 그냥 그때 당시 에이펙 당시에는 잘 끝났지만 중국이 아직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좀 이런 내용들이 안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 미중 갈등에 대해서 조금 다시금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라면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중국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약간 블랙 경로를 찾는 느낌인데. 이거는 제 완전 개인적인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자카르타 1년 오, 있었거든요. 네네네. 거기서 아, 이거 완전히 내 사생활을 다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거 뭐 개인 유튜브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있으면서 그 동남아시아 그 비자 연장 때문에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네. 그때 뭐 말레이시아, 뭐 어디 태국, 뭐 한번 다 갔어요. 도대체 싱가포르. 정체가 어떤 분이신 건지. 제가 느꼈던 거. 제가 이제 그때 고위급 분들과 많이 만난 기회가 있어가지고 만났는데, 네. 이 동남아시아가요, 그냥 중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 소위 얘기하면 화교라고 우리가 뭐 보통 말씀을 많이 하는, 이제 그 분들의 그 상위 10% 5%가 그 동남아시아의 가장 꽉 잡고 있어요. 예, 그냥 이런 뭐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 말레이시아, 싱가폴 뭐 그런 분들이 이제 꽉 잡고 있어가지고. 이게 거의 핵심 사업군을, 제가 그때 이제 사업 때문에 가 있던 사이인데 핵심 사업군을 전부 다 중국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벽이 너무나 높아서 뚫고 들어가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예, 그걸 제가 몸소 느꼈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그거를. 예,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도 많이 뭐 한인 회장분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이 중국에 대한 이 침투율이 너무나도 막강해가지고 이게 거의 뭐 중국이라고 보는 게 맞을 수 있다, 사업하는 데 있어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반도체 칩이 인도네시아 갔다는 것은 거의 뭐 중국 갖고 와봐 이러면 그냥 줘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아니 근데 우리가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트럼프는 이걸 모르는 걸까요? 알죠. 아는데 그렇다고 동남아시아를 전부 다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긴 이게 하죠. 명분이 없고. 그렇다고 막 다 들어와 할 수는 그럴 수 없으니까. 없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규제는 규제대로 하되 그러한 뭐 일들이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느꼈던 뭐 그런 구간이 있어가지고 이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지금 좀 드는데, 중국에 대해서 지금 젠슨왕이 앞으로 AI 산업은 중국이 이길 가능성이 크다라고 뭐 그런 언급을 해주셨는데, 대표님은 그 중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뷰가 어떠세요? 지금 상황은? 굉장히 유의미한 성장을 이뤄낼 거고, 뭐 미국에 비트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미국을 비트하지 않더라도 중국은 내수 시장만 가지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이 제3공급망에 대해서 그 공급망 체인을 다변화하는 데 굉장히 심혈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 첫 번째 타겟이 동남아 시장입니다. 동남아 시장. 동남아를 비롯한 동남아 시장으로 인도 시장까지, 결국에는 인도랑 저희 현대판 실크로드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게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공급망 다변화를 굉장히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미중과의 갈등에 있어서 미국과 아니라고 한다면 이미 이제 뒤에서는 새로운 밸류체인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어떻게
뭐 누군가 뭐 미국의 주도 하에 기술이 발전하는 것은 사실 그동안 변함없는 사이클이었었어요. 인터넷 시대 때도 그랬고 예. 아마 그것은 변함없고 중국과 그 외의 국가들은 따라가는 국면은 변함이 없겠으나 그 따라오는 속도가 빠를 것이냐 그리고 얼마만큼의 기술력의 갭 차이가 날 것이냐 네. 궁극적으로 인디엔드 그 갭이 많이 줄어들겠죠. 궁극적으로 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지금 젠슨왕도 우려하는 것들 젠슨왕이 지금 얘기하는 건 결국에는 중국은 전력 공짜로 쓰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막 밀어주는 그런 환경인데. 네, 그런 환경에 대해서는 뭐 이길 수 없는 것이 사실인 거고 예. 그거를 중국은 그런 플러스 내수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기네들끼리 해도 충분하고 그러니까요. 전기차 시장 자기네까지만 해도 충분한데 예. 유럽 시장까지 열린다 했을 때 그런 중국 기업들의 폭발적인 성장을 우리가 이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AI에 있어서 반도체에 있어서 뭔가 우리가 우려할 만한 아직까지 중국은 그 정도는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영원할 것이냐 아니라고 봅니다. 아. 금방 쫓아오는 패스트 팔로워가 또 중국은 될 것이고요. 예. 로봇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기술력이 뭐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훨씬 더 좋을지언정 그거에 비견 가는 싸고 좋은 로봇을 중국은 또 금방 만들어내서 쫓아올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미 산업화를 중국은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뭐 관심 있게 계속 지켜봐야 하는 지켜봐야 것이고 된다. 예. 중국 투자가 사실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2018년도에 중국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큰 폭의 조정 거의 뭐 마이너스 50% 이상 맞아요.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중국이라고 하면 금융시장에 있어서 믿을만한 것이냐라고 걱정을 할 수가 있는데 기술력만 가지고 했을 때는 우리가 반드시 놓치면 안 되는 시장. 그래서 미국에서도 보면 금융시장들 많이 철수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놓칠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홍콩도 계속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뭘 얘기하려고 했다가 까먹었네요. 그러면 틈새를 좀 네, 이용해서 까먹었네. 하나 뭐 질문드리고 싶은 게 네네네. 있는데 만약에 그럼 환경적으로 좀 중국을 이렇게 계속해서 밀어주는 분위기가 중국 자국 안에서는 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근데 중국의 칩이 뭐 95%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보도도 최근에 있었는데 어쨌든 미국이 좀 따라갈 수 항상 멀쩡한 게 없는. 그렇게 되면 이 뉴스가 그냥 시간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기다려주면 중국이 충분히 뭐 미국과의 경쟁력을 좀 더 높일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해석해도 될까요? 우리가 그거에 대한 이 단서들을 어디서 찾냐면 그래서 어떻게든지 엔비디아 미국산 칩들 공급을 하려고 하잖아요. 네. 우리는 그걸 계속 수집을 해서 우리의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미중 갈등에 있어서 저희가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이게 누구가 수혜를 입었느냐. 수혜받은 나라 중에 가장 큰 게 동남아 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이 미중 갈등 때문에 관세 이런 이슈들로 공장들을 다 동남아시아로 많이 이전을 했고 그중에 대표적인 국가가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였어요. 그리고 중국은 또다시 또 공급망 변화를 다변화를 하기 위해서 네. 동남아시아 시장을 건접을 살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사실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가 이 뭐 인력이라든지 기술력이라고 봤을 때 이 우리가 AI에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는 아니었는데 네. 지금은 굉장히 우리는 모르지만 주의 안 했지만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많은 이 데이터 센터들을 하려는 공장들 그리고 뭐 서버 렉 이런 공장들이 다 말레이시아에 포진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 이유도 또 어떻게 보면 미국과의 이 수출에 있어서 좀 우회 통로를 활용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그리고 베트남 이렇게 이 새롭게 수혜를 받는 국가들에 있어서의 주식시장 투자는 어떨 것이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도 저희는 좋은 저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약간 빠져나와서 거시경제 얘기를 해보면 오늘 낮에 외신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게 중국의 10월 산업 생산, 소매 판매, 네. 안 좋죠. 고정자산 투자 다 둔화됐다고 나왔는데 맞아요. 그럼 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중국이 그러면 우리가 안 좋다고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지금? 거시경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된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거기서 첫 번째 딱 키워드는 소비예요. 네, 맞아요. 부동산이 시장이 회복이 돼야 중국 시장은 소비가 살아나는데 부동산 시장 해결이 안 되니까 근데 소비가 돈은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거 풀지 않고 있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이. 뭐 언제든지 풀기만 하면 되는 소비를 안 하고 상황인. 있어요. 네. 뭐 가진 게 많아서 부럽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없어서 못 쓰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기업 이야기로 넘어가서 또 어떤 기업 이야기가 있는지 또 최보아 앵커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업 종목 창이 아니라 이렇게 네. 기사창을 하나 좀 띄워보도록 좋습니다. 할게요. 네. 빅테크들과 관련해서 기사 하나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온 기사를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아이고 이게 아니네요. 이걸로 들어드릴게요. 배런스 기사 하나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건 AI 버블론이 아니라 미국 신용시장의 붕괴 여부다라는 경고가 나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현재 미국 주식시장에서 예상하는 기업 부도 위험과 채권시장에서 실제로 평가하는 기업 부도 위험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보자면 주식 투자자들은 기업들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할 위험을 낮게 보고 있는 반면 채권 투자자들은 그 위험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판단한다는 뜻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용시장이 미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저평가된 거시경제 위험 요인이다라는 말이겠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주식시장의 가격 상승 모멘텀은 이제 신용시장의 위험에 온건할 것이라는 게 100% 전제로 깔린 상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이 투자자들이 신용시장의 충격에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하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그 맥이 끊어지게 된다면 기업들의 사업 여건이 나빠지는지를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빅테크들의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차입이 급증하면서 미국 신용시장의 부담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오라클 등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의 회사채 스프레드는 최근 몇 주간 큰 폭으로 확대되며 0.78%포인트까지 올라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발표 이후 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이후 최고 수준까지 도달을 했다고 합니다. 예. 실례를 보자면 메타는 미 루이지애나주 하이페리온 데이터 센터 개발을 위해서 30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했는데 이 중 270억 달러는 금리 6.58%, 만기 2049년까지짜리 채권으로 발행이 됐습니다. 오라클은 더 공격적이죠. 지난 9월 JP모간과 미쓰비시 UFJ 금융그룹이 주선해서 미 텍사스주 그리고 위스콘신주의 데이터 센터 건설을 위해서 380억 달러 부채 조달을 추진 중이라고 하고요. 지난달에는 오픈 AI와 2027년부터 5년간 300억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계약도 체결을 했습니다. 예. 이에 많은 기관들이 오라클에 대해서 신용 경고를 좀 보내고 있는 이유라고 보실 수도 있겠죠. 일론 머스크의 XAI도 미 테네시주의 콜로서스2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위해서 200억 달러를 조달 중입니다. 이 중 125억 달러는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가 주선하는 사무 대출로 조달하는데요. 금리가 10.5%에 달한다고 합니다. 결국 신용시장이 고조되면 주식시장에는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차입 비용이 높아지면 빅테크들이 AI 투자를 위해서 영업현금 흐름에 더 많은 부분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는 자사주 매입과 배당금에 쓸 자금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겠죠. 은행들도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되며 위험 대출 시장에서 물러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경제 다른 부분에서 자본 공급을 줄여 결국 국내 총생산 GDP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기업 실적 전망과 자사주 매입 규모, 또 광범위한 경제 전망을 기반으로 한 밸류에이션 재평가도 결국에는 시장으로 악영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최근 기업들의 역대급 부채 규모, 투자금 조달 등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공격적이고 위험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AI라는 아주 강력한 방패로 뭐든지 다 정당화되는 것처럼 보여지겠지만 결국 하나의 구멍이 뚫리면 도미노처럼 모든 기업들이 무너지게 되겠고요. 지금은 AI라는 타이틀이 주식시장을 마치 지켜주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때는 이 AI라는 단어 때문에 주식시장과 경제가 모두 도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재고를 해봐야 하는 모먼트다라는 의미에서 이번 기사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AI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어디서든지 다 정당화될 수 있는 단어가 최근까지는 AI였는데 요게 이제 하나의 오히려 양날의 검이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뭐 부채 문제는 앞서서 제가 뭐 제 프로그램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CDS 프리미엄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많은 회사채 발행 자체가 앞으로 그 수익이 이 막강한 이 너무나도 이 과도하게 찍어내는 이 부채를 과연 이 속도감 있게 이것을 채워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서 좀 있는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한쪽에서는 야 당연히 AI 패권을 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부채도 하고 현금 흐림 좋은 빅테크들은 아직까지는 뭐 우리가 우려할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자, 하지만 일부 기업들이 혹시나 거기서 뭔가 터진다면,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터지게 된다면 이게 전반적으로 확 이제 투자 심리가 완전히 위축이 되잖아요. 근데 그러한 위험이 혹시나 있을까라는 것들도 시장에서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뭐
최근에 뭐 CDS 프리미엄 보면은 뭐 오라클도 많이 올라갔고, 뭐 코어위브도 좀 올라갔고, 뭐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채도 많이 늘려 나가고 있는데, 뭐 어떻게 그 부채 문제를 좀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결국엔 다시 돌아가면 부채 비율이 문제가 안 되려면 네. 자본 비율이 다시 적정하게 돌아와야 돌아와야죠. 하는 것이고 자본엔 두 가지 방법이잖아요. 투자가 일으켜지거나 아니면 돈을 벌거나. 네. 근데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다들 공감하는 것은 약간 맥스마이즈 된 것 같다. 더 이상 얼마나 주식 투자에 네. 우리가 빅테크에 투자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경계감이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은 그러면 이제 돈을 벌어들여야 되는 건 거죠. 네. 그 중에서 또 어느 기업이 돈을 벌어들이느냐의 문제인데 결국엔 AI 산업이 이렇게 경쟁이 심화되는 것은 우리가 치킨 경쟁이라고 게임이라고까지 표현하는 정도는 승자 독식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다들 경쟁적으로 그 시장에서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네.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 이제 너무 많은 이 테크 미국의 테크 기업들이 AI라는 이 테마로서 투자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그 기업들이 전부 다 그 적절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은 퀘스천이 있는 건 거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 그거는 누구도 맞출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되게 원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기술력이 좋은 기업이지만 뭔가 기업을 운영을 한다는 것에서는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자꾸 존재를 하잖아요. 예. 거기서 생각지 못했던 리스크가 나와서 굉장히 좋은 기업도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다운사이드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굉장히 좀 기술력이 약했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폭발적인 네. 뭐 성장을 일어날 수도 있는 모멘텀을 잘 받을 수 있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저희가 계속 투자를 했을 때 뭔가 계속 다른 밸류 체인을 좀 찾아보자고 하는 것이 그게 뭐 지금 주가가 너무 PER이 높다, 뭐 그래서 부담스럽다 이런 관점이기보다는 예.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뭔가 선제적으로 다른 부분에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베팅을 한다기보다는 이걸 투자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AI 산업에 있어서 그 다음에는 뭐가 성장을 해야지 이 산업이 클 수 있고 우리가 네. 기업을 키울 수 있느냐. 라고 정말 투자로 접근을 한다면 그럼 다른 섹터들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 중에 또 하나로 요즘에 또 이제 유의미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이제 재생에너지. 물론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변동성도 네. 높고 뭐 고평가의 논란도 있고 합니다만 지금 재생에너지 산업 쪽에서 보고 있는 뷰.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실제 산업 인더스트리는 좀 늦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우리가 보여있는 실적이라는 데이터가 뒤에 나오고 주식시장은 기대감을 선반영한다고 하겠네요. 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 그것하기보다는 투자에 있어서는 인더스트리에서 보는 게 정확하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렇죠. 네. 인더스트리가 보고 우리가 투자하는 방향성이 결국에 그 산업을 이끌어가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지금 재생에너지 인더스트리 쪽에서 보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전력이라는 에너지는 우리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천연가스라든지 지금 뭐 석유, 석탄이 이미 줄이는 방향성으로 우리가 글로벌이 가고 있는 것이고 네. 그러면 여기서 천연가스에 대해서 우리가 터빈을 짓거나 이런 거 시간이 빠르겠느냐 아니면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게 더 빠르겠느냐 원자력을 설치하는 게 빠르겠느냐라고 보면 에너지 인더스트리에서는 이 재생에너지가 빠르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체감을 막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도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의 설치가 굉장히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새로운 또 AI의 또 다른 밸류체인에서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예. 이 재생에너지가 그리고 결국엔 연결되는 것은 ESS인 거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잘 또 하는지 그래서 거기에 중심기업이 또 어디가 될 것인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예. 우리가 지금 봐도 테슬라만 해도 전기차에서 이제는 ESS 에너지 기업에 메가팩을 파는 그렇죠. 전력 인프라 기업으로 트랜스폼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빅테크들이 그냥 AI에 지금 현재 반도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테슬라와 같이 트랜스폼하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지금 당장 여기에 고평가가 되고 있고 누가 뭐 승자일지 뭐 이런 걸 판단하기보다는 이제부터 모니터링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죠. 산업이 발전할 때 네. 같이 이 개별 기업들도 방향성을 같이 따라갈 수 있는지. 그래서 좀
요즘에 좀 유의미하게 인더스트리 쪽에서 보는 거는 재생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ESS 쪽에 좀 보시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뭐 요즘에 뭐 전력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네. 다양한 뭐 관점으로 또 재생에너지도 한번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뉴스를 또 하나 체크를 또 해보면서 또 네.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끝낼 때 테슬라 관련 얘기가 나와서 오늘 테슬라에 관련된 이슈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좋습니다. 것 같습니다. 음. 이 테슬라가 그동안 거부해오던 애플의 카플레이 도입을 또 내부적으로 시험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가장 많은 고객 요청이 들어온 기능이었고 또 최근 판매 둔화 흐름 속에서 테슬라가 입장을 바꾼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되는데요. 이렇게 자체 운영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카플레이를 화면 안에 또 하나의 창을 넣는 방식으로 테스트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뭐 저렇게 구동이 된다고 하네요. 네. 다만 이 주행 보조 시스템의 완전 자율주행과는 연동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혀졌고요. 아직 최종 확정된 건 아니지만 출시 시점도 좀 조정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모호성을 더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또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이 자체 시스템 강화에 초점을 두고 집중하면서 카플레이를 오히려 빼는 흐름인데 테슬라는 오히려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특히 소비자 중 많은 비율이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가 안 되면 차를 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그동안 애플이 고객 데이터에 접근하는 걸 우려해서 좀 반대를 했지만 애플이 자체 전기차 개발을 접고 또 테슬라와의 갈등 요인이 줄어든 것도 분위기 반전의 그런 변화로도 보입니다. 테슬라가 카플레이를 도입할 경우 애플에서도 자사 생태계를 더 높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 뭐 이러한 뭐 플랫폼 기업들 또는 이런 운영 체제를 갖고 있는 뭐 iOS, 뭐 애플에 관련해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테슬라와 어떤 협업을 통해서 서로 이제 시너지를 이제 일으키자. 뭐 이러한 어떤 방향은 이제 과거보다는 이제 빅테크들끼리 본인들끼리 서로 파트너십이 많이 맺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뭉쳐야 AI 이 패권 안 뺏긴다 뭐 이런 것인지 모르겠으나 이런 약간의 파트너십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뭐 되게 좋고 뭉치는 건 좋은데 지금 주가 보시면은 지금 너무 네. 약간 참혹한 그러니까요. 느낌이 좀 들어요. 그 가정용 배터리에서 네. 불도 나고 거의 사고 사고가 1만 대 리콜하고 막 이래. 지금 그쵸, 그것 그쵸. 때문에 지금 오늘 많이 프리마켓에서도 이렇게 떨어졌어요. 떨어지는 건가요? 그 이름이 약간 좀 중의적인 느낌인데 파워월 2 파워월 2 그런데 뭐 아무튼 그 불나서 네. 그것 때문에 밤에 좀 난리가 났던데. 그래서 빨갛게 물들었나? 그니까요. 예. 저도 또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 테슬라가 좀 독자 노선을 자기만의 길을 많이 갔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좀 좋아한 것도 있었잖아요. 예. 근데 뭔가 이번 이렇게 애플과의 협업이 물론 좋은 측면도 있긴 하지만 좀 일반 전기차의 길을 그냥 똑같이 걷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들어서 많이 힘든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 협력을 하는 네. 게 오히려 약간 자체적으로 막 개발해서 이렇게 네네네, 했어야 그쵸. 되던데. 저는 이제 테슬라 살 때가 된 것 같아요. 아, 지금 400달러, 400불 이제 지금 슬슬 밑으로 분할 내려갔어요. 매수 들어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예. 뭐 구글도 이제 뭐 살 때가 된 것 같고 AMD도 뭐 지금 살 때가 된 것 같고 빨갛게 물들어온 다 애들을 살 이렇게 이렇게 사고 싶게 빠졌지? 요 정도 왜냐면 AI는 갈 건데 그죠? 전 테슬라 이거 시간 관계상 제가 요거는 다음 주에 말하겠습니다. 뭐예요? 이거 얘기하면 한 15분 될 것 같은데. 충분한데요? 자, 테슬라 저는 개인적으로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앞으로 휴머노이드는요 전기차 기업이 장악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 어떤 제조에 관련해서 전기차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결국에는 그 생산 라인업을 갖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량 생산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휴머노이드 세계는 전기차 기업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겠다. 거기다 자체 칩을 만들거나 뭐 로봇 개발을 하거나 이러한 기업들이 나오게 된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손에 짚힐 수 있는 기업들이 중국의 몇몇 뭐 비아디나 샤오펑이나 이런 기업들, 니오나 뭐 샤오미가 만약에 크게 하게 된다면 그렇게 될 수 있겠고, 미국에서는 뭐 테슬라가 될 수 있겠고, 뭐 아니면은 스타트업이 뭐 루시드나 아니면은 뭐 리비안의 어떤 공장을 또 위탁 생산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결국에는 전 테슬라가 이러한 전기차로서 지금 저렇게 되고 있는데, 근데 그 생산 라인업을 휴머노이드로 완전히 바꿔버리면 또 다른 이야기가 또 펼쳐질 수가 있는 그 잠재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을 봤을 때는 테슬라가 지금의 약간의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 정도를 어느 정도 감안하더라도 시장을 좀 일찍이 잠식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포텐셜, 뭐 늘 테슬라에 붙는 단어긴 하겠지만 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는 저는 중국 기업들도 좀 많이 봐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제조에 관련해서는
사실 미국의 어떤 첨단 제조가 있겠지만 중국의 제조는 정말 어마무시한 그러한 생산 라인업을 갖고 있고 공급망을 또 확보해 나갔고 히토류를 또 장악하고 있고 배터리를 장악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부품도 중국이 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중국에 대한 휴머노이드 또는 중국 전기차 기업을 오히려 우리가 조금은 눈여겨봐야 될 시점이 아닐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 물론 여기에서 테슬라가 또 압도적인 어떤 퍼포먼스를 또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뭐 자율주행의 데이터나 이런 것들도 테슬라가 압도적이니까 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테슬라라는 기업을 이제는 뭐 휴머노이드로 좀 봐서 그러한 어떤 방향성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슬슬 지켜볼 때가 되지 않았나.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뭐 휴머노이드 쪽은 뭐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휴머노이드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또한 또 방향성이고 네. 시일 내에 우리가 그거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지금 한국 기업들 중에서도 생산 라인에 오버헤드 넣은 기업들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빠르게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현대차 그룹이 지금 산업 로봇에 대해서 가장 빨리 예. 적용을 하고 맞아요, 있잖아요.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 라인에서 제조업에서 이런 것들을 빨리 할 수 있는 기업이 네. 결국에는 휴머노이드도 로봇도 가져가고 자기는 제조업에 있어서의 비용도 자축을 하니까 더 제조업의 실적도 좋아질 것이고 예. 그런 다양한 이제 긍정적인 면이 있고 뭐 시장에서 지금 테슬라가 뭐 애플을 쓰는 거에 대해서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니 아니요 테슬라한테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그림에서 여기에 소프트웨어를 뭘 쓸 수 있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맞아요. 내가 잘하는 것만 난 잘하면 되고 네. 내가 가야 하는 방향을 가면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근데 또 애플이 수혜를 입었잖아요. 그럼 애플은 정말 미국에서 소프트웨어로 계속 강력한 입지를 굳혀가겠구나. 얘네는 그냥 계속 여기서 소프트웨어의 플랫폼 기업으로 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굳이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맞은 것처럼 뭐 아이폰에 새로운 진 기술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런 걸 계속 퀘스천을 던지고 뭐 너네는 AI 안 하느냐라는 퀘스천을 던지지만 결국에 애플의 실적 그리고 영업이익 보면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고 거기에서 가장 큰 것이 당연히 핸드폰에 대한 판매이지만 또 반 정도가 거의 뭐 40% 이상이 소프트웨어에서 나오는 우리가 뭐 그 앱스토어에서의 결제 뭐 판매 이런 거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다른 자동차에 들어가는 카플레이 이런 것에서의 소프트웨어로 계속 들어올 것이라서 우리가 또 하나 볼 것은 이런 애플의 소프트웨어에서의 경쟁력 그래서 우리가 꼭 정말 기술력이 혁신적이지 않다고 애플을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가치주로서의 접근도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포인트가 보여지는 것 같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테슬라에 되게 기대를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또 하나 기대가 되는 것이 테슬라의 실적을 보면 ESS 제가 앞서 말씀드린 ESS 실적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맞아요. 지금 매출 비중이 한 30% 이상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ESS로 해서는 점유율이 40% 이상이에요. 1위입니다. 그런데 미국만 쓰느냐? 아니죠. 테슬라의 ESS를 한다, 메가팩을 한다. 우리가 지금 이제 소식을 접하고 있지만 사실 뭐 유럽 시장도 이미 물론 플루언스라는 유럽 기반의 그 기업이 있습니다만 거기서 점점 유럽 시장에서의 테슬라의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고 ESS 시장은 미국만큼은 아직 아니에요. 그런데 유럽은 지금 이런 상황이라 재생에너지가 어느 수준까지 왔냐면 풍력이랑 태양광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뽑아져서 마이너스 전기요금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 너무 많이 뽑혀서. 야. 그래서 이거를 그냥 흘려보내는 건 아까운 거예요. 아깝죠. 근데 아직까지 ESS 시장이 크지 않았거든요. 유럽 시장에서. 그래서 이거는 필연적으로 ESS가 도입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시장이 굉장히 클 건데 누가 주도할 것이냐고 봤을 때는 테슬라가 또 경쟁력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테슬라의 경쟁력은 전기차를 해봤고 전기차의 배터리는 다루기가 더 어려운데 그거에 대한 이미 경험치가 10년이 넘었고 거기서의 압도적인 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ESS 시장에 있어서 뭔가 그리드에 대한 뭐 운영력이라든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운영력이라든지 이거는 압도적인 수준이다. 그래서 지금 그냥 저희가 보는 ESS 시장의 중국 시장은 사실 단순히 배터리 업체 배터리를 공급하는 회사였는데 테슬라는 배터리를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그 운영하는 것까지 해서 굉장히 고마진의 이 비즈니스로 자리가 잡았어요. 예. 그래서 매출의 기여도도 이제 높아진 것이고, 그래서 말씀 주신 그런 휴머노이드에 있어서도 이 배터리가 너무 배터리 중요하죠. 예. 그래서 하나하나 이 테슬라가 가져가는 이거에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는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한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괜한 걱정이었네요. 저도 추매를 해야겠습니다. 아, 아니 하지 마세요. 혹시 또 물리면 또, 네, 뭐 그건 장난으로 얘기했는데. 자, 그러면 저희 또 뉴스가 좀 하나 있는데요. 네. 김민 캐스터가 준비하신 마지막 뉴스 그거 하나 네. 보고 또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와 함께 개발 중인 맞춤형 AI 칩을 활용해 자체 칩의 경쟁력을 높이겠다. 이런 계획을 또 밝혔습니다. 예. 사티아 나델라 CEO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가 이 브로드컴과 개발하는 AI 반도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좀 갖고 있고 이를 자사칩 개발에 활용하고 또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번 결정은 양사간 계약을 개정하면서 좀 나온 것으로 구글 등 경쟁사 대비 다소 뒤처졌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자체 칩 개발 능력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또 밝혀졌습니다.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오픈 AI의 칩 설계까지 또 활용을 한다는 내용을 보면 어떻게든 좀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보겠다 이런 의도로 좀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시도가 사실 계속 있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한테 어떻게는 다 나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보이긴 하는데 예. 아직까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사실상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엔비디아가 어떤 방향을 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칩의 어떤 성능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여전히 엔비디아가 좀 압도적인 건 맞고 이제 블랙웰이나 루빈의 어떤 생산의 어떤 속도가 이제 더 붙는다면 뭐 그거에 따라서 엔비디아를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상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뭐 많은 빅테크들이 자사 칩을 만든다는 것은 뭐 그래도 뭐 신경이 쓰이는 부분일 것 같긴 해요. 물론 이제 그 기업들은 본인에 맞는 어떠한 데이터 센터나 본인에 맞는 어찌 보면 맞춤형이겠죠. 결국에 뭐 이러한 알파벳 같은 거 막 TPU가 될 수도 있겠고 뭐 이런 방향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제는 각자 도생을 해 나가는 상황 속에서 그렇다고 엔비디아를 뭐 우리가 걱정한다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어차피 AI라는 이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초입 구간이라는 점을 봤을 때는 뭐 우리가 너무 일찍이 우려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이런 상황에서는 엔비디아는 뭐 어떤 전략이 좀 좋을까요? 뭐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뭐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아예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이런 것들까지도 다 내가 한꺼번에 다 해줄게 서버까지도 이렇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때도 맞는 방향인 것 같은데 뭐 그 엔비디아를 바라보시는 투자자분들이 조금은 이 상황에서 좀 얻을 만한 뭐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또 대표님께서 보시는 어떤 관점이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AI에 있어서 칩에 좀 시장이 이원화가 될 것이라고 보는 측면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AI 모델의 초입 구간이기라서 우리가 대규모 언어 모델 그리고 얘를 훈련시키기 위한 트레이닝을 위한 이 칩 사용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의 이 모델 수준이 나왔고 우리가 실제로 이게 생성형 AI가 가고 AI 에이전트가 되고 이렇게 응용하는 작업들 우리가 실제로 적용하는 산업이 커지면 우리 이걸 인퍼런스라고 하는데 인퍼런스 시장이 커지면 거기에 쓰는 칩들은 아마 커스터마이즈된 칩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네의 기능에 맞는 이제 칩 생산에 포커스를 줄 거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구글의 TPU도 사실 구글은 이 AI 연산 TPU에 있어서만 그 효율성을 높인 거잖아요. TPU를 활용해서. 그렇지만 GPU를 배제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결국에는 듀얼로 사용하는 모델이 필요할 것이다. 그중에 가장 좀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는 상상하는 방향성 현실 가능한 방향성은 트레이닝 모델은 GPU로 계속하고 왜냐하면 지금 LLM 모델들이 다 GPU 기반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GPU로 가고 여기에 있어서 인퍼런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모델이 내가 언어를 막 계산해서 이거를 우리한테 답변을 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활용하는 칩들은 아마 이렇게 이제 커스터마이즈 된 칩, 자체 칩들을 활용할 수 있는 시장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이원화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보다는 약간 좀 시장의 사이즈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혹은 아니면 이 생성형 AI 시장이 굉장히 커져서 엔비디아는 엔비디아대로 계속 필요하고 여기 커스터마이즈 칩은 커스터마이즈 칩대로 필요하고 라고 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엔비디아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럼 이렇게 가면 되겠죠.
우리가 말하는 그 인퍼런스 칩에도 활용을 하기 좋은 오히려 지금은 우리가 고성능의 모델을 엔비디아가 잘 만들고 있지만 인퍼런스에서는 그만큼은 안 필요하다는 해석을 할 수도 있잖아요. 자체 칩들을 우리가 그걸로 대체하겠다. 네네. 비용 절감을 하기 예.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파이프라인을 엔비디아가 좀 다양하게 해서 인퍼런스 쪽에서는 좀 비용이 절감되는 네. 그런 라인업을 만들어내면 라인업 자체를 굳이 내가 자체집 만드는 것까지 돈을 그러니까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뭐 굳이 우리가 애플 아이폰이라고 만약에 굳이 한다면 프로 라인이 있고 아니면은 그 일반 라인이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하지만 가격은 어느 정도 좀 구분을 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니즈가 충족한 이제 타겟층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너무나도 좋은 방법이네요 또. 예. 그리고 그런 이제 어떤 체질 개선이 지금 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오늘 대표님 가시기 전에 이제 오늘 뭐 기업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좀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올해와 내년 초의 그 방향에 있어서는 대표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벤트는 뭐라고 보고 계세요? 뭐 FMC도 뭐 그중에 하나일 수 있겠지만은 혹시나 조금 뭐 장기 시계열로 지금 우리가 조금은 조정이 있지만 내가 그래도 AI라는 것을 계속 믿고 있는 투자자로서는 무엇인가가 좀 내가 신규 매수를 하더라도 내년 막 상반기까지 내가 좀 들고 갈 만한 또는 어떤 방향이나 그 안에서 내가 조금 우려해야 될 것 또는 뭐 긍정적으로 볼 것들 뭐 그런 것들이 혹시나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AI 산업에 대한 뭐 긍정적인 전망은 저희가 유효한데 예. 결국에는 그 기대감들이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 뭔가 우리가 실물 경기를 계속 걱정하는 이유는 그게 결국에 주식시장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것이잖아요. 일정 부분 그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물 경기에서도 지금 어려운 이유는 차라리 경기가 둔화되는 시그널이 확실해서 금리 인하를 하고 유동성을 풀어줘서 해결될 수 있으면 이거는 괜찮은데 불확실성이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그 불확실성을 계속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주요 의사결정자들이 금융시장이든 정부든 방향성을 좀 확인하고 싶어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을 확인하고 해소하는 시간이라고 보여진다고 되게 쉽지 않은 시장이 될 수 있겠네요. 대응하기는. 네, 그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그걸 좀 지켜보시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AI 산업의 국면은 정말 구조적인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그 다음 스테이지를 미리미리 좀 투자하시는 것이 좋은 방향성이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실물 경기가 지금 쉽지 않은 구간이지만 그렇다고 뭐 이거를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 동안 최근에 시장이 S&P 500 시장이 2배를 성장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호황의 시장이었고 단기적인 약간의 조정들은 뭐 여러 쪽에서 말씀하시지만 건강할 수 있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렇지만 우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식을 계속 매수해라. 그건 계속 아니다. 그때그만 매수하자라는 방향성보다는 포트폴리오를 좀 리밸런싱하고 긴 호흡을 보는 시간으로 갖자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마지막 질문입니다. 재생에너지 잠깐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 전력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심이 많고 전력이 부족한 것도 미국은 전력 부족한 거 알고 있고 인프라가 노후된 것도 이제 많은 저희 프리마켓 뉴욕의 시청자분들도 알고 계시니까 결국에는 투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많이 상승했는데 재생에너지가 메인 플레이어로서 어떤 그 역할을 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천연가스부터 해서 정말 다방면의 모든 에너지 기업들이 다 쏟아부어가지고 이 데이터 센터를 어떤 가는 방향에 있어가지고 역할을 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이미 저희의 관점은 풍력이나 태양광 에너지가 많이 깔리고 있고 그 설치의 속도가 빠르고 그러면 여기서의 그 들어가는 투자의 기간이 지금 천연가스라든지 원자력보다 짧기 때문에 얘네가 우선 주도적인 이 차세대 에너지로서의 먼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 밸류 체인에 맞춰서의 산업들이 조금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시계열적으로 다변화된 에너지원이 생길 것이지만 가장 먼저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 좋을 거. 앞으로 단기적인 성장이 가시화될 것을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뭐 앞서 뭐 말씀해주셨던 뭐 ESS도 마찬가지로 같이 좀 묶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또 어떨까 싶네요. 자, 그러면 오늘 저희 금요일 날 저 프리마켓 뉴욕 뭐 정말 신나게 또 달려왔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조금은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네. 또 장중에 또 어떤 흐름이 있을지 또 이 이후에 또 어떤 속보가 다 나올지도 우리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 저희 말이 안 나와요. 혀가 이제 마이크로니요? 10시가 되니까 오늘 자, 금요일이니까요. 마이트리 투자자문, 예, 마이트리 투자자문의 배윤정 대표님은 여기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또 방송이 있기 때문에 저희 최보 앵커와 김인 캐스터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 분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금요일 프리마켓 뉴욕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뒤에 저희가 또 방송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